현무-7 요격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순간 대한민국 극초음속 억제의 완성, 속도가 아니라 계산이 멈췄다. 2026년 대한민국 국방 기술을 설명할 때 더 이상 추격형 국가라는 표현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름부터 익숙한 그러나 성격은 전혀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현무-7. 많은 사람들이 이 미사일을 마하 12로 날아가는 무기라고 요약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의 본질은 빠르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무-7이 던진 진짜 메시지는 요격이 전제되지 않는 무기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속도는 수단이고 핵심은 상대의 계산을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계산이 멈춘 이후 세계는 무엇을 바꾸기 시작했는가? 왜 극초음속은 핵보다 먼저 논의되는가? 냉전 시기 이후 전쟁 억제의 핵심은 늘 핵무기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군사 전략가들이 먼저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핵이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핵무기는 사용 이후의 세계를 감당할 수 없지만 극초음속 무기는 사용 이전에 상대의 결정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무-7이 가진 의미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현무 계열은 단순한 미사일의 계보가 아닙니다. 각 세대마다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현무-5는 묻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 현무-6는 묻습니다. 얼마나 멀리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무-7은 질문을 바꿉니다. 상대가 요격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구조는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답이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 HGV라는 형태였습니다. 방어체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 모든 미사일 방어체계는 세 가지 전제를 공유합니다. 궤적을 예측할 수 있을 것, 충분한 반응 시간이 있을 것, 요격 성공률을 계산할 수 있을 것. 현무-7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궤적은 고정되지 않고 반응 시간은 5분 내외로 압축되며 요격 확률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순간 방어체계는 무기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 됩니다. 보고서가 올라가고 회의가 열리지만 이미 끝난 뒤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란 무엇인가? 현무-7은 전통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릅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정해진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격 시스템은 속도와 궤적을 계산해 미리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무-7은 다릅니다. 대기권 상층에서 분리된 뒤 활공체는 고속으로 활강하며 수시로 궤적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강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상향 기동하는 풀업-마이너스업 기동을 수행합니다. 이 순간 요격 시스템의 계산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 풀업 기동이 공포를 만드는가? 현무-7의 풀업 기동은 단순한 회피 기술이 아닙니다. 기존 요격 시스템은 하강 중인 물체를 기준으로 요격 위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강 중이던 목표가 갑자기 상향 기동을 시작하면 요격 미사일은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 개념의 차이입니다. 즉, 요격 미사일은 애초에 그런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5분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 현무-7의 속도는 마하 12.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의미는 달라집니다.
서울에서 발사된 경우 베이징이나 도쿄까지 약 5분. 이 시간은 결심보고 승인 요격 발사라는 기존 방어 절차가 작동하기에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즉, 현무 -7은 도착 전에 대응한다는 개념 자체를 무력화합니다. 플라즈마 스텔스의 오해와 진실. 흔히 플라즈마라서 안 보인다고 단순화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보이지만 의미가 없다입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노이즈와 왜곡된 신호만 남습니다. 속도, 방향, 고도, 어느 것도 확정할 수 없는 정보. 이때 방공 체계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현무 -7은 스텔스로 숨는 무기가 아니라 정보를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이유, 속도만으로는 요격 불가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무 -7의 또 하나의 핵심은 플라즈마 스텔스 효과입니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을 비행할 때 기체 주변에는 고온의 플라즈마층이 형성됩니다. 이 플라즈마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산란시켜 정확한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즉, 적의 레이더에는 정확한 위치가 없는 물체로 표시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극초음속 무기가 요구한 재료 혁명. 2500도 내열 소재는 단순한 신소재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고온 소결 기술, 초정밀 구조 해석, 극한 환경 테스트 인프라. 이 과정에서 한국은 극한 조건 실험 국가라는 새로운 위치를 얻게 됩니다. 이는 항공우주원자력수소 산업까지 직접 연결됩니다. 다육부 2500도를 견디는 기술. 극초음속 무기의 진짜 장벽은 속도가 아니라 열입니다. 마하 10 이상에서 기체 표면 온도는 2000도를 훌쩍 넘깁니다. 현무 -7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세라믹 복합 내열 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이 소재는 25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디며 구조적 변형 없이 형상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초고온 내열 소재 국산화율은 9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사일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AI 유도 기술이 바꾼 전장의 모습. 현무 -7의 AI 유도는 단순히 똑똑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통신이 끊겨도 판단이 가능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장에서 매우 위험한 변화입니다. 지휘부를 마비시켜도, 통신을 교란해도, 전파를 차단해도 무기는 스스로 임무를 완수합니다. 이 개념은 향후 무인 전력 전체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흘러가는 방식. 현무 -7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내열구조 유동 기술은 우주항공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특히 스크램제트 엔진 관련 기술은 차세대 항공기와 우주 발사체 개발에 직접 연결됩니다. 방산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경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입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클럽에 들어갔다는 뜻. 미국, 러시아, 중국은 극초음속을 전략 핵 억제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비핵 억제 체계의 핵심입니다. 이 차이는 국제 정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핵 없이도 계산을 멈추게 하는 나라라는 전례 없는 모델이 됩니다. 플라즈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유도. 극초음속 비행의 또 다른 문제는
통신과 유도입니다. 고온 플라즈마 환경에서는 센서와 통신이 불안정해집니다. 현무-7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 처리 탐색기를 탑재했습니다. 레이더와 통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지형과 목표를 식별하고 궤적을 수정합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 군용 드론, 무인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기반 기술입니다. 동북아 군사 균형의 변화. 현무-7의 등장은 동북아 방위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일본 미사일 방어 의존 전략 재검토, 중국 지하화 분산 배치 가속, 북한 심층 벙커 전략의 의미 약화, 즉 방어보다 회피와 분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세계 네 번째라는 의미. 현무-7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극초음속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동맹의 보호 아래서만 안보를 논의하는 나라가 아니라 군사기술로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니라 기술로 목소리를 내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KF-21과 결합될 때의 의미. 공중 발사가 가능해지는 순간 현무-7은 위치 개념에서 해방됩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무기. 이때 억제력은 숫자가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나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극초음속 시대의 플랫폼이 됩니다. KF-21과 공중 발사의 의미. 현무-7은 지상 발사만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KF-21 보라매에서의 공중 발사 가능성까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전장이 지상 공중 해상을 넘나드는 다영역 작전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발사 위치가 예측되지 않는 순간 억제력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블랙아웃 기술이 여는 육지시대. 극초음속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기술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위성 통신으로 이동합니다. 육지시대의 핵심은 고속 이동체와의 안정적 통신입니다. 현무-7은 군사 프로젝트였지만 결과적으로 미래 통신 기술이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블랙아웃을 넘어서 극초음속 비행 중 발생하는 통신 두절,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현무-7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이 문제의 해법은 단순한 군사기술을 넘어 차세대 육지 위성 통신 시대와도 연결됩니다. 군사 문제를 해결하다가 미래 통신 기술이 문을 여는 사례입니다. 칵테일 타격은 전술이 아니라 구조다. 현무-567의 혼합 운용은 단순한 전술 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 방어 체계의 설계 철학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입니다. 어디를 막아야 하는지 모르게 만들고 무엇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헷갈리게 하며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칵테일 타격이라는 개념. 현무-7은 단독으로 쓰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현무-5의 관통력, 현무-6의 사거리, 현무-7의 회피성과 속도, 이 세 가지를 혼합 운용하는 칵테일 타격 전술은 적의 방어 체계를 구조적으로 붕괴시킵니다. 한 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방산 클러스터의 진짜 가치. 대전 창원 클러스터의 핵심은 공장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극초음속 프로젝트를 경험한
엔지니어 집단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해도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이것이 방산이 미래 산업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경제와 산업의 변화, 현무-7 개발을 계기로 대전과 창원을 중심으로 방산 클러스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3,000명 이상의 고급 엔지니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무기는 소모되지만 기술과 인력은 국가에 남습니다. 이것이 현대 국방 기술이 또 다른 가치입니다. 대함 무기로 바뀔 때의 파장, 현무-7이 대함 탄도 미사일로 개량될 경우 항모 전력의 전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속도, 회피, 불확실성, 이 조합은 기존 해군 교리를 제작성하게 만듭니다. 미래 확장, 대함 무기로의 전환, 현무-7은 향후 대함 탄도 미사일, 즉 항모 타격용 무기로의 개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상 전력 균형에도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속도와 회피성을 갖춘 대함 무기는 기존 해군 전략의 전제를 바꾸게 됩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계산하는 이유, 현무-7 이후 한국은 동맹의 일부를 넘어 전략 변수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기술이 외교가 되는 단계. 결론, 핵 없이도 계산을 멈추게 한다. 현무-7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핵 보유국이 가장 꺼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응할 시간이 없는 무기.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현무-7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요격이라는 개념이 의미를 잃는 순간을 현실로 만든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결론, 무기는 사라져도 구조는 남는다. 현무-7은 언젠가 퇴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기가 만든 기술 구조와 전략 사고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제를 바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북아의 계산이 바뀌다. 방어의 시대가 끝나고 회피의 시대가 시작되다. 현무-7이 공개된 이후 동북아의 방위 전략은 어떤 선언이나 발표 없이 조용히 수정되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군사 퍼레이드도 없었고 공식 문서에 현무-7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각국의 실무 계획과 예산 배분, 훈련 방식은 서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통된 변화는 하나였다. 방어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생존을 전제로 한 회피 전략이 늘어났다. 이전까지 동북아 방위 전략의 중심에는 항상 방어 체계가 있었다. 요격 미사일을 얼마나 촘촘히 배치할 것인가, 레이더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조기 경보 시간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의 전제는 같았다. 막을 수 있다. 현무-7은 이 전제를 정면으로 흔들었다. 극초음 속 활공체의 등장은 방어 체계의 실패를 숫자로 증명하지 않는다. 그 대신 결정을 미루게 만든다. 요격 가능성을 계산할 수 없고 반응 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며 성공률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을 때 방어 체계는 무기가 아니라 행정 절차로 변한다. 이 순간부터 군사 전략의 질문은 바뀐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래서 동북아의 변화는 요격 미사일의 증강이 아니라 지하화의 가속으로 나타났다. 중요 시설은 더 깊어졌고 더 분산되었으며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되기 시작했다.
한 곳이 무너지면 모두가 마비되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 지하 벙커는 단단해지는 대신 여러 개로 나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나타난 변화는 기동 배치였다. 고정된 발사대, 고정된 지휘소, 고정된 통신시설. 이들은 극초음속 시대에 가장 먼저 제거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동 가능한 전력, 분산 가능한 전력, 임시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가 빠르게 늘어났다. 이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에 가깝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나타난다. 현무-7 이후 동북아 군사 전략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는 불확실성이다. 발사 위치의 불확실성, 도달 시간의 불확실성, 궤적의 불확실성, 대응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은 공포를 만든다기보다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무-7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무기가 아니다. 대신 상대가 이 행동을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게 만든다. 공격을 계획하는 순간마다 계산이 하나 더 필요해지고 그 계산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현무-7의 진짜 역할이다. 한 발로 이기는 무기, 한 번으로 끝내는 무기, 그런 무기가 아니다. 현무-7은 대응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기다. 막을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막을 수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는 상태다. 그래서 동북아의 방위 전략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방어는 줄고 분산은 늘고 회피는 기본 전제가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사실이 놓여 있다. 현무-7 이후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